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요새 확 늙은 것 같아.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다면 원인은 몸에 숨어 있는 염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 웅크리고 있는 작디 작은 염증이 여러분의 주름과 처진 피부,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숨은 염증은 만성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증식하고 몸 여기저기로 이동해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점차 확산되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노화와 질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이 책에서는 염증을 없애거나 예방하기 위한 50가지 습관이 담겨 있는데요. 음식과 호흡, 수면,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없애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노화와 병은 염증이 만든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 목이 부어서 침을 삼킬 때 아프거나 벌에 쏘인 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당시에는 괴롭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고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 몸의 같은 부위에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가는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고 악화해 질병이 발생합니다. 오래 계속되는 염증은 우리 몸 어디서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 암,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과 간염, 천식, 류머티즘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우울증 같은 질환은 만성염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성염증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좀 늙었나 봐 라는 느낌이 든다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되어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기미와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두피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탈모와 흰머리가 생길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증상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방 낫는 염증과 몸을 계속 괴롭히는 염증.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프거나 벌레에 물려서 붓는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감기로 열이 나는 것도 발목을 삐어서 환부가 붓고 아픈 것도 급성염증 증상의 일종이죠. 이런 급성염증은 대표적으로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부가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며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염증의 4가지 징후라고 합니다. 벌이 쏘이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서 욱신욱신 쑤시는데 이것이 바로 염증의 4가지 징후가 나타난 것이죠. 몸을 지키기 위한 급성염증. 왜 이런 염증 증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이물질을 퇴치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를 예로 들어보죠. 벌에 쏘이면 벌침을 통해 피부에 독이 주입됩니다. 이런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하거나 혈관벽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독소 제거에 필요한 백혈구 등의 면역세포와 상처 치료에 필요한 혈장, 단백질 등의 물질이 혈액을 타고 환부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벌에 쏘인 부위에 피가 고이고 운반된 세포와 물질이 쌓여 상처 주변이 붉게 변하면서 열이 나거나 부어오릅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되어 상처가 아픕니다. 통증과 붓기는 우리 몸이 곤경에 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세포가 나으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벌레에 물려서 생긴 붓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만성염증이 병을 일으킨다.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이 발생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염증을 동반한 질환 중 하나가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입안의 치주질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이 점차 증식하면 잇몸에 서서히 염증이 생깁니다. 초기에 염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잇몸 염증이 지속되어 만성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염증이 퍼집니다. 결과적으로 뼈가 녹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한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다양합니다. 마치 불꽃처럼 급속히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이 급성염증이라고 하면 만성염증은 작은 불씨와 같지요. 불씨가 살아나 서서히 번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갉아먹다가 마지막에는 큰 병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무서운 점은 급성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하지요. 자각 증상이 없이 같은 곳에 염증이 계속되어 어느 순간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와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나서야 병에 걸린 것을 깨닫습니다. 앞서 예를 든 치주 질환도 가끔 피가 나거나 욱신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치주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치아가 흔들려야만 알아차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밖에 다음에 살펴볼 질병도 만성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만성염증은 조용한 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시적인 염증, 급성 간염이 생겼다가 치유되는데 개중에는 염증이 낫지 않고 오래 가다가 만성염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알코올,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간세포가 망가졌다가 회복되고
다시 망가졌다가 회복되는 파괴와 재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고 섬유 성분이 축적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간 조직이 유연함을 잃고 굳어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성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한다.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염은 말 그대로 만성염증에 따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은 어릴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균에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위염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요. 위염이라고 하면 위가 따끔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폭음과 폭식, 알코올 과다 섭취 등으로 일어나는 급성위염, 급성염증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염은 체하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강하지 않고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만성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위의 표면인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어 결국 위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한다. 동맥경화는 탄력 있고 유연한 혈관이 딱딱해지고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호스를 새로 사면 부드럽고 탄력이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딱딱해져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혈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염증이 동맥경화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지방형 비만 등으로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입합니다. 그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모여서 콜레스테롤을 해치우지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에 혹 플라크가 생깁니다. 이때 혈관 섬유화도 일어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에 생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플라크가 터지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액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이 됩니다. 이제 만성염증이 아무도 모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만성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곧바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왠지 몸이 좀 안 좋은데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병을 옮기는 만성염증. 또 하나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불똥이 튀듯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침입했음을 알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가면 과다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합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알기 쉬운 예가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하지요.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추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 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 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 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입안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몸의 곳곳에 퍼져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지요. 지금까지 만성염증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다루었는데 이것들은 일부 사례일 뿐입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내장과 기관, 몸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전신에 퍼지면서 몸의 기능을 점점 저하시킵니다. 음식으로 염증 제로. 위에 80%만 먹는 습관으로 장수 유전자 온.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식을 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간의 세포는 분열을 반복하며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합니다. 반면 분열 횟수의 한계를 맞은 세포는 더 이상 신진대사를 하지 못해 노화세포가 됩니다. 노화세포가 축적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즉, 서투인 유전자로 노화세포 축적을 억제할 수 있으니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투인 유전자는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매 끼니를 위에 80%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인 것이죠. 빨리 먹는 것도 과식의 원인이므로 천천히 잘 씹어 먹도록 합시다. 또한 먹는 양을 시각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큰 접시에 담은 반찬을 젓가락 가는 대로 먹다 보면 먹는 양을 알 수 없어서 아무래도 과식하기 쉽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을 1인분씩 담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비만을 부른다. 염증을 잡아주는 침. 침을 충분히 분비시키려면 잘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사 중에 씹는 횟수는 옛날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한 끼를 먹을 때 씹는 횟수는
13세기에는 2654회였지만 20세기 초에는 1420회, 지금은 620회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먹는 음식의 종류 때문입니다. 현대 식탁에는 카레, 함박 스테이크, 감자 샐러드, 파스타, 라면 등 부드럽고 별로 씹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 데 필요한 근육이 쇠퇴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잘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식탁에 딱딱하고 꼭꼭 씹어야 하는 음식을 함께 올려놓읍시다. 예를 들어 뿌리 채소류나 견과류, 건어물 등이나 다진 고기나 얇게 썬 고기보다 덩어리 고기, 면류보다 쌀, 특히 현미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음식의 재료를 크게 자르거나 가열 시간을 짧게 하는 등 씹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또한 맛을 좀 싱겁게 하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맛보게 되어 씹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잘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뇌에 배부른 중추를 자극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부터인데, 이것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약 20분 후입니다. 씹는 횟수가 적고 빨리 먹는 사람은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필요 이상의 양을 먹으니 살이 찌기 쉽지요.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기 먼저, 단백질 먼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 흡수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채소 먼저와 고기 먼저 모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끔 해 체중 당화산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더 좋을까요?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지요. 또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는 당질이 많으니 그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학교 급식의 단골 메뉴인 우유. 예전에는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만큼 누구나 매일같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유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주범은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카제인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글루텐처럼 과다 섭취하면 장벽 기능이 저하되고 독소가 혈액 속으로 침투해 몸에 독소와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글루텐 프리처럼 카제인 프리 식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유 대신 두유와 아몬드 우유를 섭취하고 카제인 프리 요구르트와 치즈, 아이스크림 등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칼슘이 부족해질까봐 신경 쓰일 것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식품보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이지요. 별다른 조리 없이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칼슘은 우유 이외의 음식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콩 제품, 작은 생선, 해조류,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염증의 원인을 청소하는 폴리페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의 대표 주자가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레드와인과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파란색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녹차나 홍차의 쓴맛 성분인 카테킨 등 대부분의 식물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 등 외부의 적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분으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힘을 빌려 몸의 녹을 제거하고 산화를 방지합시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페놀을 섭취하기 쉬운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과 지질 대사를 촉진하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된장이나 두유, 두부 등 콩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원두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고카카오 초콜릿은 설탕이 적게 들어가 폴리페놀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식은 금물이므로 다른 단 것은 자제하고 소량만 섭취합시다. 껍질이 있는 생강에는 매운 성분인 진저롤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폴리페놀은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째 갈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드와인, 커피, 녹차 음료 중 폴리페놀이 가장 많은 것은 레드와인입니다. 이어서 커피, 녹차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레드와인은 알코올이므로 적당량, 하루 100에서 180ml만 마시도록 합시다. 커피와 녹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커피는 하루에 3-4잔, 녹차는 하루에 찻잔으로 10잔만 마시도록 합시다. 건강 향신료의 왕, 강황. 강황은 카레에 사용되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터메릭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강황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 중 하나가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UCLA 연구팀은 커큐민의 뇌염증이나 혈관 내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죠. 또한 커큐민은 치주 질환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약용 치약 성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커큐민이 생활습관병이나 만성대장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강황에는 커큐민 외에도 염증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우스 식품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에 포함된 터메롤이라는 성분에는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12주간 이 성분이 들어간 식사를 한 후 만성염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황은 슈퍼마켓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향신료이므로 카레 이외의 요리에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합시다. 기본적으로 색을 입힐 때 사용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수프, 튀김옷에 추가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입호흡.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원래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코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중에는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 때문인지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입 호흡이 나쁜가 하면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몸에 흡수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코털이 공기 중의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 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선모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여과해 주는 것이지요. 동시에 코는 가온과 가습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으려면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은 금물인데 코로 흡입한 공기는 비강내에서 데워져 축축한 상태에서 폐로 보내집니다. 반면 입은 원래 먹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와 같은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 물질이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는 데다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이 침입하면 만성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입으로 숨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당장 코호흡으로 전환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입이 벌어져 있다. 입안이 쉽게 마른다. 입술이 마르고 쉽게 거칠어진다. 코막힘이 있다. 코를 곤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가끔 목이 아프다. 입냄새가 심하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에서 29세의 젊은이가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8.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30대가 7.6시간, 40대가 7.3시간, 50대 7.1시간 순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약 22,000명의 호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평일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비해 8시간에서 11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15% 증가하고 11시간 이상이 되면 40% 증가합니다. 이것은 운동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운동을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이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까요? 신체 근육의 70%가 있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이오카인의 양이 억제될 수 있어서 만성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지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되도록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합시다. 30분 앉아 있었으면 3에서 5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도록 의식합시다. 지하철 출퇴근길에 좀처럼 앉을 수 없었다면 앉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관점을 갖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서서 사무일을 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가 인기인데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서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 시니어에게 인기 있는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신슈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노세 박사가 제창한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염증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성염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인간관계 갈등이 원인인 우울증은 염증과도 관련이 있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그룹은 대조군보다 CRP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또 실험용 쥐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생성되어 염증이 생기고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우울증과 만성염증의 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뇌와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 변화로 잘 알려진 것이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혈당을 높여서 당화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내의 최종 당화 산물이 증가하지요. 이 밖에 장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듯이 장염증으로 일어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궤양성 대장염 등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누적되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만성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잘 공존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지 않는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의 혈액을 조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류킨 6의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죠. 인간은 모방세포 또는 공감세포로 불리는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면 실제로 힘들어지거나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사람의 사진을 본 피험자에게서는 인터류킨 6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질병과 같은 정보를 접하면 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감정과 연동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괴로움을 느껴도 몸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접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줄여봅시다. 현대인은 온종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부정 편향이라고 해서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지요. 많은 정보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쁜 소식만 눈과 귀에 들어옵니다. 나쁜 정보만 걸러서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좋든 나쁘든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출퇴근 시간에 책 읽기, 잠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매일 3가지 좋은 일 적기로 행복 지수를 높인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의 끝자락에 3가지 좋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창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라는 말 그대로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잘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가 기억에 남기 쉽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기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을 싹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정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드물게 앉을 수 있었다 등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만 하지 않고 글씨를 써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면 더 강렬하게 머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지지요.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은 일을 찾게 된다고 하니 행복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는 일주일간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우울 증세가 가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합시다. 상쾌한 마음으로 잘 수 있어서 숙면 효과가 있는 데다 자기의 긍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